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워낙에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시장이 올라온 바가 있었는데 이 거래일 전에 소폭의 조정 그리고 어제 강한 조정 그리고 오늘은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감소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지금 전고점을 향해 다시금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시장도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들인데 오늘 오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자체는 삼성전자가 보합권 수준인데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업황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일까지 가파른 상승세, 최근에 시장을 리딩하던 운송장비, 특히나 현대차 관련주들은 오늘은 보합권 수준에서 잠시 눈치 보기 합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까지 지금 가담하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 거래소 쪽에서 셀트리온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3인방 큰 폭의 상승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지난주와는 시장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다음 주도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오늘 같은 금요일에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의 상승이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이어서 다음 주가 또다시 추세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조정이 어제까지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쉬어갈 만한 틈이 있는 것인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이슈 점검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2월보다 0.3% 오른 104.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유와 휘발유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 물가가 5.5% 올랐고 공산품 생산자 물가는 0.4%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에 나온 3차 기본안은 올해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대외 확장 정책인 1대1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베이징 1대1로 정상포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수많은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1대1로로 성과 선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125개국과 29개 국제기구와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달과 다음 달 연속해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미일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 노력을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최근 진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2220선 회복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일단은 코스피 지수도 상승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224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217입니다. 일단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코스피 시장이고요. 지금 V자 모양 살짝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찍고 다시금 장중에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이 돼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이탈이 돼 있고 기관 개인은 삽니다. 기관 142억 원 사고 있는데 투신과 연기금이 사주고요. 금융투자 쪽은 팝니다. 개인은 소폭 227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고 46,000원 터치를 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이 2,700원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보합 살짝 쉬어가고요.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4% 가까운 상승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LG화학, 포스코, 현대모비스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LG생활건강도 최근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기지개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소폭 하락하지만 삼성물산, SK텔레콤 보합이고요. 네이버가 500원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62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거래소와는 다르게 급등세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요. 760포인트 위로 단숨에 또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62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부근이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인데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은 1,010억 원 정도 매도하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나 개인들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많이 그동안 매수에 가담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좀 올라오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78% 올라가고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케미칼 모두 올라갑니다. CJNM 하락하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시장에서 급락 나오면서 개인들이 많이 샀었는데 오늘 상승하면서 개인 매도 또 많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하락 조정 이후에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4%의 상승,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기본적으로 4% 이상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아쉽네요. 92,700원, 500원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틀리얼즈, 휴젤, 파라다이스, 제넥신, SFA까지 전 종목 상승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6원 80전인데 일단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10전 정도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전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눌렸었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 거래소 쪽은 외국인이 소폭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어떤 또 시장에 변곡점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또 자세히 보다 보면은 환율이라든가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두드러진 약세를 설명할 만한 요인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만의 어떤 변화가 아니었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매도세로 나왔고 오늘도 약간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경기 관련된 지표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지난 제조업 지표 쪽으로 개선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 반응하는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와야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자신이 붙겠죠.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의 3월 달에 FOMC 회의 관련된 쪽에서 점도표의 흐름이나 그리고 연방 기금 금리 선물의 동향들을 봤었을 때 올해 그래도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거의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축소로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끝날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유동성은 거의 지금 이제 회수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국내 관련돼서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약세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강세 모멘텀으로 가지 못한 채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계속 약세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원화만의 모멘텀이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무역 수지가 계속 축소가 되는 기조와 함께 4월 달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외국인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화는 계속 약세 흐름들 쪽에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세를 자극하지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4월이 끝나고 5월 달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단기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MSCI 신흥국
지수와 관련된 부분의 변화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A주 편입 비중이 5%대에서 5월 말이면 10%대로 바뀌고요. 거기다 8월 말에 15%, 11월 말에 20%대로 올라가면서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의 비중이 0.7%대에서 3.3%대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주식과 관련된 어떤 벤치마크 입장 쪽에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도 5월 달부터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아마 외국인들이 어떤 3조 원대 매도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아무래도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은 외국인들의 변화가 일단은 어떤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 실적 관련된 흐름들만 보게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1분기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가 한 16% 이상 감소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무엇보다 1분기 그 정도로 하락했으면 2분기에 거의 하락폭이 멈추고 하반기부터 개선세로 들어가느냐 이런 관점들이 나왔었을 때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그 흐름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위축 요인들이 좀 더 눈에 띕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나머지 요인들을 봤었을 때 대표적인 실물 경기의 지표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시간은 약간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기적 관점적으로는 매수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 섹터 변화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주도주 찾기가 뭐 매일매일 달라서 어려운데 콘텐츠 관련주가 이번에 또 강세입니다.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대형 컨텐츠라고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간 좀 주춤해도 나머지 종목들은 산발적으로는 계속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 글로벌 OTT라고 하는 즉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쪽에 대해서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자기 고유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거의 집중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어떤 콘텐츠의 제작사에 대한 몸값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넷플릭스가 거의 시장을 주도했던 흐름들 쪽에서 최근에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다시 이제 부각을 서서히 받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구독형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가로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오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의 반값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도 마블을 비롯해서 픽사 그리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이에 따른 변화는 컨텐츠주에 대한 이 흐름들의 강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어벤져스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개봉이 5일 정도 남은 상황들이죠. 여기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매율이 90%대까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특수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는 극장 운영을 하는 업체 대표적으로 CGV를 운영하는 CJ CGV 그리고 지금 J 컨텐트리 메가박스죠. 이런 쪽으로 어떤 기대감은 높다고는 하더라도 특히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기대 대비해서 지금 터키 쪽의 리라화가 급등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안감을 생각했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련된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SM 그룹의 계열사가 있는데 월트 디즈니의 부가판권을 계약을 해서 DVD 같은 거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지난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가 반영됐을 어떤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오히려 DVD나 블루레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떤 DVD는 안 본다라고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CJ그룹 쪽으로 인수 가능성이 얘기 나왔던 넥스터 같은 경우가 오히려 탑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시각 효과 관련돼서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죠. 특히 제작비의 절감이라든가 어떤 SF 영화 쪽에서 가장 필수적인 흐름들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1위에 한 24%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피인수 기대감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도 부각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조정식 쪽에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덱스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화폐개혁 얘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뭐 군부를 뗀다라는 표현들을 언론사에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는 이주열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부 총리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화폐개혁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화폐 개혁. 사실은 우리가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4.5, 뭐 라떼는 5.0. 그러니까 이미 0을 3개씩 지워서 이미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느냐? 아직 거부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고는 있는데 이런 이제 화폐에 대한 어떤 실질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이걸 정말 물리적으로 다 바꿀 거냐 이 문제가 바로 디노미네이션이거든요. 디노미네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화폐의 기본 액면가를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 앞에 리가 더 붙으면 화폐의 단위를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아, 바꿔버린다. 그렇습니다. 다시 바꾼다는 걸 얘기하는데 특히나 그걸 지금 우리 이제 1달러에 1,100원대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네 자리가 너무 좀 심하다. 이거를 뭐 1,000을 뭐 이제 한 자리로 1,000원을 1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에 따라서 1,000원을 10원, 대신 1,000원을 100원 단위로 이제 0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지금 화폐 개혁이라는 이슈는 한국은행의 이 은행 어떤 총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내걸 수밖에 없는 화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470조예요. 예. 내년에는 슈퍼 예산 5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조 다음에는 어떤 단위를 써야 할까? 만배, 조의 만배는 경이 있어요. 경이죠. 경의 만배? 뭐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경 다음에 해로 넘어가거든요. 해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필요하게 0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 반해서 우리가 이제 1962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폐 개혁을 했는데 50년 동안 반세기 넘게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이 물가는 거의 5,00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도에도 추진을 했는데 반대 여론이 진짜 그 당시에 뭐 어마무시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뭐 참여정부 이후에 이번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공론화가 되기 하다 보니까 뭐 반대 여론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나오는지부터 또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 출석해서 오늘 띄워놓고는 살짝. 다시 또 어제 요 근래에는 또 아니라고 또 입장을 180도 선회했죠.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띄우고 본격적으로 국회가 이 화폐 개혁에 대한 공론화에 이제 착수를 한 건 맞습니다. 특히나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이 화폐 개혁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화폐 공론화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2004년에는 그 박승전 하는 총재 시절에요. 가장 근접하게 그나마 강하게 밀어붙였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재정경제부,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물가가 불안하다, 슈퍼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의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2009년에 또 5만 원권 10회가 나오면서 이게 5만 원권이 나오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수표 발급 물량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공론화 작업은 어차피 화폐 개혁을 꺼내는 거는 한국은행의 책무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를 이제 이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좀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바꿀 건 맞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를 바꾸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기계조차도 다 바꿔야 되죠. 이식하려면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화폐가격주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예. ATM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이제 이 고위급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액션에 들어가느냐는 최종 결제의 문제지만 어쨌든 이제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걸 논의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물심 내부적으로는 언젠가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걸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는 수주받으면 뭐 이익으로 올라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지하 경제 양성된다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5만 원권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장에 풀린 게 예를 들어서 5만 원권이 100장이다 그러면 30장밖에 안 돌고 있고 맞습니다. 70장은 누군가가 쥐고 있다 금처럼. 맞습니다. 이거 개혁해버리면 5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500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든다면 5만 원권을 만약 1000대1로 화폐 계획을 한다면 해버리면. 이거는 50원이 되는 거죠. 50원이 되네요. 네, 50원이 돼서 다 꺼내겠네요? 그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국권과 신권으로 혼용을 하는 기간은 있지만 결국은 국권은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 지금 신용카드가 거의 보편화돼 있어서 무슨 지하 경제냐 그건 이미 과거 얘기다라고 할 텐데 이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보더라도 이런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은연중에 어마어마하죠. 현금만을 유통을 하면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화폐라는 건 유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5만 원권이. 그처럼 10장 중에 정말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 지갑에는 한두 장, 서너 장인데 집에 금고에, 마늘밭에, 사과 상자에, 괴짝에, 네. 금고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돈들을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수요 당연히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런 이제 과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처럼 달러와의 화폐 교환 비율이 4자릿수인 국가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뭐 파운드나 유로나 다 지금 1대1 교환 비율 정도로 지금 맞습니다. 1점 몇 대 1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위상에도 지금 맞지 위상에도 거잖아요.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불편함? 이제 우리가 이게 영이 많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사실은 이게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0을 하나 더 잘 누름으로 해서 잘못 누름으로 해서 이제 오류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고 그러나 반대의 이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물가가 착시 효과가 나타나서 갑자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가서 이제 나 신차 샀어. 5만 원짜리 신차 샀어. 외제차야. 그리고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200만 원이야? 그렇습니다. 200만 원짜리 아파트 하나 샀는데 자기 월급이 3,000원으로 줄어든 건 모르고 가시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쵸. 느끼거든요. 거기다 이게 우수리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4.9 이걸 5로 올려도 거의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 이제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교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신권과 국권을 다시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앞서 뭐 현금 인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회외 회계 시스템, 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바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 예. 그리고 이제 정부나 이제 한은의 경우에는 지금 어제 한은이 올해 물가 성장률 전망치 1.1% 예.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체감하고와는 좀 달리 지표 물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낮은 시기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도래할 수 있고 특히나 부동산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누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예. 이게 국민연금 개혁과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분이 기사 쓴 거를 그 포털에서 클릭해서 눌러봤는데 뭐 저희 소장님도 눌러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도곡동에 혹은 뭐 반포의 모 아파트가 지금 20억인데 200만 원이 된다면 네. 이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저라도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이게 아무래도 화폐 개혁이라는 부분 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정말 그렇게 드물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들 궁금한데 뭐 베네수엘라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차치해야 될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는 워낙에 좀 특이한 경우였으니까 리스크가 왜 큰지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하고요. 예. 이렇게 화폐 개혁이 1960년 이래로 개혁한 국가를 보니까 한 60여 개가 넘고요. 맞네요. 단기적으로 2000년 넘어서도 한 11개 국가가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성공과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런 걸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중진국 이하의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을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패한 케이스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터키의 경우에는 화폐 개혁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
2005년에 기존 화폐를 100만 분의 1 단위로 이제 낮췄죠. 그러면서 리라를 신리라로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개편 전에 뭐 거의 두 자릿수 68%까지 높았었던 물가가 예. 여기는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집니다. 한 4년 만에. 잘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뭐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국가들이 이제 성공 사례였고 실패한 사례가 사실 더 많다라고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짐바브웨이, 북한, 뭐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도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의 역효과를 잡지 못하고 개혁에 실패한 국가로 꼽히는데 예. 짐바브웨이는 무려 2006년부터 3차례 걸쳐서 합니다. 그 유행이었잖아요. 그 나라 화폐 몇 경짜리 이렇게 네. 판다는 거요. 그러면서 근데도 예. 불구하고 연 2천만 %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잡기는 무리였고요. 북한도 뭐 화폐 개혁 조금 다릅니다. 북한은 화폐 개혁에 좀 실패한 사례인데 예. 2009년에 화폐 가치를 100분의 1 단위로 낮췄지만 오히려 식량 수급 불안, 늘 불균형 등 사회 혼란만 더 가중됐다라는 이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 화폐 개혁이라는 건 처한 국가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예. 얼마나 확고하게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걸 지금 결정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곳이 한은인데 한은 쪽으로 다시 뭐 시선을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가 어제 열렸고 그곳에서 이거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1년 사이에 4차례 하락했고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아직도 바닥이 더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이견을 두고 있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 경기가 그냥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이 정도면 예. 사실은 전망은 정말 전망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1년 전 2.9였던 올해 그렇죠.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5까지 2.5%까지 낮아졌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왜 전망치를 이렇게 낮춰줬다면 경제 전망을 잘못했다거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한은의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수출, 내수, 투자 모두 다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특히나 반도체 가격 급락은 굉장히 그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건데 다만 이번 전망치가 지금 이제 국회에 이제 계류를 낼 다음 주입니다. 25일에 이제 정부가 이 추경 예산안 7조 원 상당을 이제 예산안을 이제 반영을 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을 할 텐데 이게 반영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판단은 올해 경기 전망을 보게 되면 상저하고 상반기에 좀 낮고 하반기엔 조금 회복되지 않겠느냐. 특히 추경이 이제 2분기에 편성이 되면 2분기를 저점으로 조금은 회복될 수 것이다.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기가 안 좋다면 이 정도라면 금리를 내야 낮춰야죠.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섣부르게 반박을 판단할 하는구나.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물가가 너무 낮아요. 당초 예상했던 게 한 2% 수준이었는데 절반 가까이 낮아졌어요. 1.1이니까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 물가까지 떨어지면 이게 디플레이션이라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제 이주열 총재는 아니다. 아니다.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변수라는 게 과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지 예. 정말 점진적으로 일부에서는 이게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이렇게 바닥이 큰 U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키 커브형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과연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갈 수밖에 없는 수출 의존도기 때문에 그렇죠. 뭐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의 어떤 무역 분쟁이 어떻게 귀결될지 그리고 통화 정책은 정말 올해 내내 이제 동결일 미국이 것인가. 동결일지 그리고 그럴 경우 우리가 여기서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추경이 한 7조 원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 IMF가 공고한 9조 원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불구하고 7조 원이라는 건 지금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습니다. 미세먼지 대응해야 되고요. 경기 일자리 대응해야 되고요. 산불 대응해야 되고 쪼개 쓰다 보면 이게 경기 성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반론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과연 이걸 여야의 정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경제만을 놓고 해줘야 되는데 내년 선거 때문에 아마 이게 야당이 아마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퍼주기다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뻔하게 나오는 시나리오지만 또 그 부분이 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기 시장에 대해서도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3거래의 상승으로 끝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오늘 반등 봐라. 또 다음 주 괜찮을 것이다. 미국 경기도 괜찮다. EU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나을까요? 정말 찬반 논란이 이렇게 뜨거워요. 뜨거울 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4월 들어서 이틀 제외하고 다 올랐어요.
정말 조금씩 가랑비에 줬듯 조금씩 예. 고점을 올리다가 13일 연속 최장기 타이 기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꺾였습니다. 네. 근데 이 트렌드를 좀 보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물론 뭐 일부 하루 이틀 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달까지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항공업계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서 거래 대금의 거의 3분의 1이 항공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가리는 현상은 있는데 일단 실적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는 굉장히 업종별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과연 이달 말 다음 달까지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끝날 거냐? 이것도 지금 좀 논란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신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차이나 텔레콤 또 잡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중국 다음에 또 EU 아니야? 아니야? 에어버스를 이유로 지금 계속 맞닥뜨리고 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타이밍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줄곧 올해 한 6조 원 넘게 쓸어 담았기 매수했죠. 때문에 매도할 적절하게 지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맞지만 과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위험 자산을 더 늘려야 하는 포지션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포지션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경기 자체의 순환되는 정도나 이슈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